여러분 안녕하세요. 9-2주차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연구 대상자를 선정해서 그 대상자에게 자료 수집을 하기 위한 측정 도구를 무엇으로 할 것인가, 측정의 원칙을 알고 측정 도구의 신뢰도, 타당도를 측정하고 도구를 선정해서 이제 자료 수집을 가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자료 수집 방법을 여러 가지 자료 수집 방법이 있는데 9-2주차에는 자료 수집 방법에 생리적 측정법과 사심리적 척도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9-2주차의 수업 목표는 자료 수집 방법 중에서 생리적 측정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자료 수집 방법 중에서 사회심리적 척도를 설명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료 수집 방법은 굉장히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학부 수준에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것이 생리적 측정, 혈압 재고, 혈당 재고를 다 생리적 측정이다. 그죠? WBC 수치가 얼마인지, RBC 수치가 얼마인지, 블러드 슈거 수치가 얼마인지 이런 것들도 다 우리가 생리적 측정 변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림에는 여러분 ROM 측정하죠. Range of Motion. ROM 측정하죠. 이렇게 고니오미터, 척각계를 가지고 무릎의 플렉션 각도가 얼마인지 이렇게 측정하는 것도 다 객관적으로 도구를 이용하거나 또 객관적으로 관찰해서 측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리적 측정입니다. 그 다음에 그만큼 많이 사용하는 것이 자료 수집을 할 때 우리가 설문지를 많이 사용하게 되죠. 그 설문지가 이미 특정 변수를 재도록 표준화되어 있는 설문지, 잘 만들어져 있는 설문지들을 우리가 사회 심리 척도, 사회적인 특성이나 심리적인 특성을 측정하는 척도, 스케일, 도구로 미리 만들어져 있는 것들이 사회 심리 척도입니다. 여러분 MBTI 성격 측정 설문지 이런 거 해봤죠? 그래서 그런 표준화된 설문지로 자료 수집을 하는 것을 사회 심리 척도를 이용한 자료 수집이 되겠습니다. 그 이외로 다음 주에 공부하게 될 면접법, 자가보고법, 관찰법 이러한 방법들도 연구자가 대상자를 보고 대상자에게 심층적인 자료를 모으기 위해서 면접을 한다거나 대상자의 행동이나 이런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관찰하는 방법. 또 자가보고법은 사회심리척도도 자가보고법입니다만 사회심리척도는 이미 그 변수에 대해서 측정하는 표준화된 또는 만들어져 있는 도구, 사회심리척도라고 그러고요. 자가보고법 때는 내가 이 연구에 필요한 것들을 내가 설문지로 잘 개발해 일반적 특성, 문항 이런 거 본인이 연구에 필요한 것을 대상자한테 자가보고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구를 만드는 것을 자가보고법. 내 연구에 필요한 일반적 특성을 측정하기 위한 설문지 이런 것들을 의미하겠습니다. 그 다음 자료 수집 방법으로는 기타 자료 수집 방법, 많이 쓰는 것은 아니고요. 일반적이지는 않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히 파워풀한 자료 수집 방법이 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투사법, 나의 심리적인 상태를 글이나 그림으로 투사해서 자료 수집하는 방법이에요. Q 방법은 뒤에 설명할 것이고요. 델파이 테크닉도 중요한 문제의 우선순위를 정할 때 사용하는 자료 수집 방법인데 설명할 거고요. 2차 자료 이용. 우리가 앞에서 EBN 할 때도 배웠죠. 1차 자료는 연구자가 자료를 수집해서 숫자가 나와 있는 직접 자료 수집한 연구가 1차 자료라면 2차 자료는 연구자가 직접 자료 수집하지 않았지만 뭐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것들이 시스테마틱 리뷰나 메타 분석 연구나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것들은 2차 자료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거라고 그랬고요. 연구에서 2차 자료는 일단 연구자가 직접 자료 수집하지 않지만 자료 수집되어 있는 빅데이터라든지 건강보험관리공단의 자료라든지 국민건강영양조사의 자료라든지 이런 빅데이터 자료, 우리가 앞에서 그 대상자 중에서 코호트로 프로스펙티브하게 하는 연구가 있었죠. 동일 집단에게 전향적으로 쭉 자료를 계속 수집하고 있는 이런 경우는 많은 자료가 거기 포탈에다 들어가고 있고 어떤 형태로든지 자료가 축적이 되어 갖고 있어요. 그런 자료를 이용해서 관심이 가는 변수에 대해서 관심이 가는 변수에 대한
자료를 뽑아와서 거기서 통계 처리를 거쳐서 어떤 상황을 알아내는 연구들은 2차 자료를 이용하는 자료 수집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자료 수집 방법 중에서 생리적 측정, physiological measurement, 생리적 측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생리적인 측정을 하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생리적 측정을 우리가 객관적인 측정이라고 생각하지만 생리적 측정도 주관적으로 대상자가 자가보고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셀프 리포팅 하는 생리적인 측정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 어제 대변을 몇 번 보셨어요? 어제 소변을 몇 번 보셨어요? 대변 보는 횟수와 소변 보는 횟수는 생리적 측정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관찰하거나 매번 용량을 측정하거나 하게 되면 객관적 생리적 측정이지만 이러한 생리적 측정을 대상자에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면 주관적 측정 방법인데 생리적 측정은 맞는 거죠. 배변 횟수. 그 다음에 또 수면 양상, 어젯밤에 잘 주무셨어요? 몇 시간 정도 잤어요? 자다가 몇 번 깼어요? 이렇게 질문해서 수면에 대한 양상을 파악하는 것은 생리적 자료이지만 주관적으로 자료 수집을 하는 게 되겠죠. ADL 측정 도구도 앞에서 우리 잠깐 봤어요. 옷을 갈아입는데 나 혼자 갈아입을 수 있다. 옆에서 누가 도와줘야 된다. 전혀 할 수가 없다. 그죠? IADL, 일상생활 활동 중에서 도구적, 인스트루멘탈. 은행에 내가 혼자 가서 은행 볼일을 볼 수 있다. 내가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할 수 있다, 이용할 수 없다. 이게 IADL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항목에 답하는 것은 활동 정도이기 때문에 이게 생리적으로 나의 상태를 나타내는 건 맞아요. 그러나 측정하는 방법은 주관적으로 측정하게 되겠죠. 그래서 생리적 측정에도 자가보고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특히 피로 정도, fatigue, 내가 얼마나 필요하다는 거, 필요한 것을 자로 잴 수 있나요? 필요한 것을 피 뽑으면 피로가 얼마인지 사람이 나오나요? 아직은 그렇진 않잖아요. 그래서 피로를 난 얼마나 필요하다, 일주일간, 며칠간 필요했다 이렇게 재는 측정 도구들이 있습니다. 통증 마찬가지죠. 여러분 통증 측정 도구 배웠어요. NRS, Number Rating Scale. 지금 현재 당신이 하나도 안 아프면 0점, 그 다음에 최고로 많이 아프면 10점 이랬을 때 이 1점부터 10점 사이에 칸을 나눠 놓고 지금 현재 몇 점쯤 아픕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Number Rating Scale로, NRS로. 그러니까 통증이라는 생리적인 변수지만 측정은 주관적인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저 사람 몇 점쯤 아파 보이겠다고 관찰해서 한 게 아니고 무슨 피를 뽑아서 통증 수치가 얼마나 나와서 그걸 객관적으로 증명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나우지아, 오심도 그렇고 티나이투스, 이명 이런 것들도 자가보고에 의한 생리적 측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찰에 의한 생리적 측정은 조금 더 이제 객관적인 자료가 나올 수 있겠죠. 버미팅, 구토의 양, 구토의 횟수를 직접 관찰해서 측정하는 것이고, 이디마 그레이드, 건강사전 시간에 배웠죠. 발등이나 손등에 엄지손가락으로 이렇게 꽉 눌러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5초 후에 이렇게 떼서 여기 쏙 들어가는 정도를 밀리미터 자료로 이렇게 재게 됩니다. 그래서 1 포지티브, 2 포지티브 이렇게 에디마 그레이드를 내는 것은 객관적인 측정이에요. 그 다음에 사이노시스, 입술이 파란 색깔인 정도, 청색증이 있나 없나, 또 얼마나 강하냐 이런 것들 관찰해서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포스트 아네스테시아 리커버리 스코어, 요것도 이제 수술 간호할 때 배웠죠. 환자가 오른팔 들어보세요, 오른다리 들어보세요 하고 할 수 있으면 3점, 못하면 0점 뭐 이렇게 점수 주잖아요. 그 다음에 PO2가 얼마 95% 이상이면 3점, 얼마 이상이면 0점 이렇게 해서 총 몇 점 이상이 돼야지 마취 회복실에서 병동으로 보내는 게 포스트 아네스테시아 리커버리 스코어예요. 그래서 연구자가 또는 자료 수집자가 관찰해서 손 들어보세요 하고 관찰 값을 쓰기 때문에 관찰에 의한 생리적 측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검사물에서 생화학적으로 분석하는 생리적 측정이겠죠. 체내 측정, 인비보에서는 실제로 우리 몸 안에 인베이시브하게 들어가서 피를 뽑거나 이렇게 해서
그 검체를 가지고 검사하는 것이 인비보입니다. 아테리얼 캐테터, 동맥관을 뽑아서 동맥혈 분석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CVP를 측정해서, CVP 라인을 넣어서 CVP 측정해서 이 Central Venous Pressure가 얼마인지 측정하고, RCP, 뇌 안에 캐테터를 집어넣어가지고 그 캐테터로 압력을 재는 이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인비트로인 것은 스페시멘을 추출해서 그 스페시멘을 분석을 하게 하는 거죠. 블러드 테스트, 유린 테스트 이런 것들입니다. 이러한 생리적인 측정은 피지올로지컬한 미저먼트는 굉장히 강력한 연구도구가 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어떤 중재를 줬을 때 그 효과를 직접적으로 측정하는 거예요. 아웃컴을 측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강력한 도구입니다. 치료 효과를 직접 측정 가능해요. 간호의 효과를 직접 측정 가능해요. 그래서 너싱에서 많이 사용하는 생리적 측정법은 사실 바이탈 사인입니다. 템퍼레이처, 고열 나는 환자 케어를 하고 열이 어느 정도 떨어졌는지, 그 다음에 BP, 고혈압 환자한테 어떤 생활요법을 하고, 또는 약제를 얼마나 컴플라이언스를 잘하는지 측정을 하고, 혈압이 떨어졌는지 측정, 그 연구 변수로 측정을 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파워풀한 도구 중에 하나가 바이탈 사인입니다. 그 다음에 기초의학적인 생리적 측정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간호연구에서는 앞으로 좀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바이오 비헤이비어럴 리서치, 의사나 생리학자들이 하는 연구는 그냥 바이오 리서치입니다. 생의학 연구입니다. 근데 너싱에서 하는 연구는 의학으로 약 주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약을 주면서도 심리 간호를 어떻게 해서 컴포트, 얼마나 편안하게 해서 이 사람이 더 회복이 잘 되게 할까 하는 것이 너싱이고, 그게 너싱의 본질이에요. 그 너싱의 본질의 효과를 연구하려고 그러면 바이오 비헤이비어럴 리서치, 단순히 불안이 감소됐는지 설문지 한 장 하는 것보다는 불안 감소된 대상자 자가보고인 설문지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불안이 감소되었다고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생리적 측정 변수는 무엇인가? 불안이 감소되면 맥박수가 줄어든다. 그래서 맥박을 같이 측정해 보겠다. 이런 것들이 생리적 측정으로 중요하고, 바이오 비헤이비어럴 연구의 아웃컴, 성과로 측정할 때는 생리적 측정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서 많이 배웠던 실험 연구 중에서 굉장히 수준이 높은, 에비던스 수준이 높은 연구가 RCT, Randomized Clinical Trial, 임상 시험 연구라고 그랬어요. 여기는 이제 신약 개발해서 할 수도 있고요, 새로운 치료법을 개발해서 할 수 있고, 간호학에서도 간호사의 중요한 간호중대를 새로 만들어서 그것을 시행하고 무작위로 임상 시험 연구를 할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측정 변수로는 생리적 변수, 즉 최종적인 아웃컴을 측정하는 이런 생리적 변수에 대해서 꼭 고려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리적 측정을 하는 방법은 여러 개가 있지만, 제가 여기 운드, 상처 전담 간호사가 WOCN, 운드 케어, 이렇게 클리니컬 스페셜리스트 간호사가 운드를 간호하는 새로운 방법으로 그 운드를 잘 케어하는 방법을 개발해 갖고 했어요. 그러면 진짜 운드가 상처가 얼마나 잘 나았는지가 중요한 생리적 측정이겠죠. 그래서 운드 사이즈를 측정하는 데는 운드 그리기, 요새는 이제 컴퓨터도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에 운드가 클 때 스캐너로 이렇게 그렸는데, 그 다음에 운드 케어를 하고 난 다음에 여기 얼마나 줄어들었는지 면적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운드 사이즈를 측정하는 생리적 측정입니다. 그래서 전자카메라로 촬영한다거나 컴퓨터 기법으로 실제로 상처를 얼마나 줄일 수 있었는지, 상처의 깊이를 얼만큼 줄이고 크기를 얼마나 줄일 수 있었는지, 그 상처 어떤 상처 드레싱을 했을 때, 상처 드레싱을 하루에 몇 번 했을 때 가장 상처가 잘 났는지, 이런 연구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온도 사이즈를 측정하는 데는 그 상처에 셀린을 부어갖고 셀린 들어가는 용량을 가지고 그걸 볼 수도 있다는 거고, 석고는 상처에 직접 붙지는 않겠지만 개념적으로 생각하면 석고 같은 걸 채우면 부피가 얼마나
상처의 깊이가 얼마나다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구자는 자기의 연구의 중재의 효과를 잘 측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생리적 측정 변수를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측정할 때는 센서티비티가 높은 측정 방법을 선택해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키를 잴 때 센티미터 단위로 하는 것이 민감합니까? 밀리미터 단위로 하는 것이 민감합니까? 밀리미터 단위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일반 현미경보다는 전자현미경으로 측정하면 내 중재의 효과가 차이가 확 나겠죠. 전자현미경으로 마이크로미터로 측정해주면. 그래서 그러한 미세한 생리적 측정, 민감한 생리적 측정, 객관적인 생리적 측정 이런 것들을 내 연구 변수는 어떻게 측정할까? 여러분들이 연구 디자인할 때 고민을 하면서 생리적 측정 방법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생리적 측정의 종류를 보시면요. 생물 물리학적 생리적 측정, 바이오피지컬 한 것은 이제 우리가 연구에서 많이 쓰죠. 키, 체중, 맥박, 심음, 청진기를 가지고 가서 심음을 측진해서 호흡량, 이제 브론코스코프 같은 거 해서 호흡 측정을 합니다. 호흡수, 열, 체온 이런 것들이 다 생물 물리학적인 생리적 측정입니다. 또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EKG, 그 다음 초음파, EEG, 엘렉트로엔세팔로그램, 뇌파 검사, EMG, 엘렉트로마이엘로그램, 건전도 검사, 도플러 이런 검사의 오다는 물론 의사가 내지만 이 검사의 결과는 다 볼 수 있는 리절트 페이퍼가 있습니다. 그 리절트 페이퍼를 보고 우리는 연구 결과의 종속 변수를 사용할 수 있죠. EKG 결과 노말이라고 나왔더라. 그 다음에 에세이 노드의 질병이라고 나왔더라. 그러면 우리가 어떤 중재를 해줬을 때 EKG가 노말과 비정상의 비율이 어떻게 변했느냐 이런 것들은 연구의 종속 변수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생리적 측정 중에서 생화학적 바이오케미칼한 측정 이것도 많이 하죠. 혈당, 세룸 콜티졸과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 또는 티록신 이런 사이로이드 기능이 안 좋은 사람들 사이로이드 호르몬 이런 것들 혈중 전해질 함량 우리가 혈액 검사에서 세룸, 나트륨, 포타슘 이런 것들 검사 결과를 우리가 이 환자한테 어떤 처치를 하고 그 효과로 이런 세룸 엘렉트로라이트를 그 검사를 의뢰해서 검사할 수도 있고요. 또 너싱의 연구에서는 자연적으로 환자들은 6개월에 한 번 아마 예를 들어 정량 환자라고 그러자면 6개월에 한 번 항상 병원에 와서 CT를 찍고 혈액 검사를 하고 튜머 마크 검사를 하고 해서 캔서가 진전되는지 꼭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환자에게 1개월에 한 번씩 앱을 이용해서 자가관리를 하도록 잘 케어한 팀과 그냥 일반적으로 둔 팀 간에 6개월에 한 번씩 와서 이 사람이 측정한 MRI 수치, MRI 검사 결과, 그 다음에 튜머 마크 검사 이런 결과들을 우리는 자연스럽게 연구 결과로 생리적 측정, 생화학적 측정, 물리적 측정의 자료를 연구 결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자가 어떤 변수를 최종 연구 변수를 하고 생리적 변수를 사용할 것인가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야겠죠. 그 다음에 이런 생화학적인 측정을 할 때는 원심 분리기나 크로마토그래피나 전기 영동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고 우리가 이런 분석기를 돌려서 검사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혈액을 검사해서 어떤 검사실로 보내면 이러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이 수치가 나온다라는 것을 연구자는 알고 있어야 하고요. 이런 검사들이 그러니까 검사하는 데마다 다르지 않고 아주 균등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측정의 조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생리학적 측정 중에서 미생물학적인 측정, 마이크로바이올로직한 측정도 많이 하죠. 왜냐하면 대부분의 병에 있어서 균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 균들이 어떻게 줄어들었느냐, 특히 혈증에 있어서 감염관리, 인펙션 컨트롤과 관련된 연구를 했다 그러면 손에 있는 세균수, 그 물질에 있는 세균수, 환자의 스퓨툼에서 나온 세균수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한 최종 종속 변수예요. 그런 걸 잘 측정하도록 하고 또 이미 측정된 변수를 나의 연구의 종속 변수로 사용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미생물학적인 측정에서는 세균 종류, 세균 수, 그 다음에 이걸 잘 측정하려고 그러면 현미경, 그 다음에 균들이 그냥 둬서는 잘 안 크니까 요런 컬처 배지에다가 균을 쫙 이렇게 깔아서 뭐 이틀 동안 배양해서 봤더니 어떤 균이 얼마나 나왔더라 이렇게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리적 측정은 앞에서 봤다시피 여러 생화학적, 물리학적, 생물학적, 미생물학적 이런 방법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앞에서 우리가 주관적으로 측정하는 생리적 측정도 있다고 그랬어요.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필답법, 대상자가 이렇게 써서 하는 생리적 측정이에요. 그래서 주관적 생리적 현상인 통증, 피로, 오심 이런 것들은 자가보고형으로 생리적 측정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자가보고 설문지 체크리스트 이용합니다. 많은 이렇게 생리적 현상을 측정하는 자가보고 도구들이 많죠. 그래서 여기 예를 들어서 보면 파이퍼의 fatigue, 피로 척도가 있어요. 그래서 당신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피로의 정도에 체크표 해주세요. 가장 왼쪽은 0.1점, 가장 오른쪽은 매우 필요한 거 10점이라고 했을 때 지금 경험하고 있는 피로의 정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전혀 피로하지 않다 체크. 지금 경험하고 있는 피로는 얼마나 심합니까? 심한 거 여기 이렇게 체크해서 합산해서 점수를 내는 파이퍼 퍼티그 스케일이 있어요. 이런 스케일들을 사용해서 여러분들은 생리적 측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리적 측정과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1차 자료도 사용하지만 2차 자료도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2차 자료로 이게 IoT, 사물 인터넷에 누적된 자료들을 간호연구에 활용하는 것도 앞으로 굉장히 큰 분야가 될 거예요. 그래서 텔레헬스, 원격 의료를 하려고 그러면 대상자의 EKG나 대상자의 혈당 수치나 대상자의 혈압이나 대상자의 PO2, PCO2, COPD 환자라면 그런 것들을 자기 몸의 생체 측정을 하도록 웨어러블하게 그걸 시계로 차고 있거나 옷으로 입고 있거나 웨어러블하게 했고 그 생체 자료들이 지속적으로 어느 한 군데 모이게 되겠죠. 이렇게 헬스 데이터가 다 모이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헬스 데이터를 묶어서 우리가 이 사람이 어떤 처치를 받았을 때는 이렇게 자료가 변하는구나. 그 다음에 이런 처치 B로 바꿨을 때는 어떻게 되는구나. 이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생리적, 즉 웨어러블 디바이스로 측정하는 생리적인 자료들이 많이 연구에 활용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데도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근래에 제4차 암관리 종합계획은 5년 주기로 새로 세웁니다. 그래서 2021년부터 이 제4차 암관리 종합계획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거기도 보면 국가암 데이터, K-캔서 데이터에서 국가암 데이터에 암 임상 정보, 암 환자의 CT라든지 임상 정보와 오믹스 정보에서 암 환자는 유전자 정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암은 유전자가 돌연변이 돼서 생기는 거니까요. 그래서 암 환자의 유전자 정보, 그 다음에 암 관련된 공공정보, 암 환자의 CT, MRI 같은 영상 정보 이런 것들이 다 굉장히 대단위로 이렇게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다 국가암 데이터로 지금은 아직 안 돼 있지만 앞으로 4차에서 국가암 데이터를 이걸 다 넣어놓으면 연구자들이 가서 신청해서 받아서 쓸 수 있도록, 그래서 공익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연구자료를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들어가 있는 자료들은 개인정보는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개인정보는 없기 때문에 누구 건지 몰라요. 그러나 개인정보 없는 생생한 자료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떤 암 종류일, 어떤 세포일 때는 어떤 증상이 나타나고 얼마만큼 가고 이런 것들을 다 연구 변수만 잘 선정하면 연구할 수 있는 자료가 여기 포털 사이트에 다 많이 들어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간호학에 있어도 이런 생리적인 자료를 어떻게 자기 연구에 이용할 것인가 고민을 좀 많이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료 수집할 때 생리적 측정, Physiological Measurement를 어떻게 한다는 걸 봤는데 이 생리적 측정의 장단점을 한번 보시면은요. 생리적 측정의 장점은 굉장히 중요한 장점이 objectivity, 객관성이라는 거죠.
앞에서 우리가 그냥 설문지를 하기 때문에 주관성이라서 대상자의 주관적인 거기 때문에 우리가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검증을 했다라고 말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객관성이 있다는 게 생리적 측정이 굉장히 중요한 점이고요. 그 다음에 도구가 고장난 것만 아니라면 신뢰도가 있고 타당도가 굉장히 좋은 바로 그거잖아요. 당뇨병 환자의 상태를 재는데 혈당 수치는 바로 그 당뇨 상태이기 때문에 가장 타당도가 높은 자료를 쓰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런데 생리적 측정을 연구 자료 수집 방법으로 썼을 때 단점은 뭐냐면 기계를 조작할 수 있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CT, MRI를 찍는다면 찍는 사람이 찍을 줄 알아야 된다는데 사실 이건 우리가 전문가에게 맡기고 그 결과를 주로 보게 되겠죠. 그러나 예를 들어서 체온, 혈압을 잰다. 혈압을 연구에 정속 변수로 사용하겠다. 그러면 혈압기를 사용해서 잴 줄 알아야 되겠죠. 간호사는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간호학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혈압을 잰다. 잘 못하겠잖아요. 그죠? 기계 조작이 가능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생리적 측정할 때 고려해야 될 점은 측정 과정이 변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혈액을 샘플링해서 혈당을 측정해야 된다. 근데 혈액을 채취하는 자체가 통증이 있고 혹시 혈당 수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럴 수 있는지 고려하라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생리적 측정을 할 때는 유해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자면 엑스레이를 째면 몸 안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생리적 측정은 설문지보다는 비싸죠. 비용이 비싸게 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생리적 측정, 연구를 위한 생리적 측정으로 이거는 선생님이 진짜 연구를 해본 건데 여기 환자의 스트레스 상태를 측정하기 위해서 요 기계, 바이오 피드백 기계를 사용해서 환자의 손바닥과 손가락 끝에 이렇게 붙이면 여기서 이렇게 스트레스 지표가 나오고 스트레스 수준이 숫자로 제시가 되는 이런 생리적 측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생리적 측정의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연습.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리적 측정을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이제 머릿속으로 한번 짜 보는 거예요. 예제로 이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연구 문제 중에서 연구 문제의 종속 변수를 하나 정하는데 그 종속 변수를 생리적으로 측정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예로 이런 예를 제가 하나, 이건 이제 예로 보고 여러분이 나중에 자기 걸 적어 보시라는 거예요. 예로 우리는 간호대학생의 건강 상태에 관심이 있습니다. 간호대학생의 건강 상태를 재는데 간호대학생의 건강 어떤 걸로 잴까 많이 할 수 있는데 요즘 보니까 아침밥 안 먹고 오는 학생들도 있고 실습하러 가서 쓰러지더라. 쓰러졌는 학생에 왜 쓰러졌는지 응급실을 갔더니 혈액 검사를 하니 헤모글로빈 수치가 낮더라. 이런 결과, 이런 상황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간호대학 학생들의 빈혈을 우려해서 간호대학 학생들의 혈당, 헤모글로빈 수치는 어떤지 측정을 한번 해보자 라고 생리적 측정을 헤모글로빈 수치라고 정했어요. 그러면 이 간호대학 학생의 생리적 측정인 헤모글로빈 측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계획 세워보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포인트 오브 케어 현장 검사로 바로 그 사람이 학생이 학교에 있거나 어디 있거나 바로 그 자리에서 할 수 있게 어디 가서 병원으로 안 가고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걸 현장 검사로 그럽니다. 포인트 오브 케어 테스팅 POCT. 그래서 연구가 수행 가능하게 하려고 그러면 어디 가서 피 뽑고 검사하라고 그러면 싫어하니까 학생들을 어느 특정 시간에 요 POCT가 가능한 포타블 자동 헤모글로빈 측정기 우리 학교에도 있어요. 학교에 있는 요걸 가지고 이렇게 혈당 재듯이 그냥 톡 찌르면 돼요. 톡 찌르면 됩니다. 찌르고 그 찌르는 걸로 헤모글로빈의 양을 요 기계가 하는 일은 분광 강도법이라는 방법으로 측정한다고 기계에 적혀 있어요. 요걸로 측정해서 우리는 요 수치만 읽으면 됩니다. 디스플레이에 뜨는 수치 요걸 가지고 헤모글로빈 수치로 내 연구에서 쓰겠다라고 요렇게 적어주는 것이
조작적 정의잖아요. 조작적 정의. 조작적, 내가 어떻게 하겠다고 구체적으로 적어주는 어떤 기계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어떤 방법으로 측정된 걸 어디에 있는 숫자를 어떻게 읽어오겠다. 이렇게 하면 이제 편리하고 하기 쉽다라는 특성이 있겠는데, 연구자 입장에서 본다면 포탑을 자동 헤모글로빈 측정기가 과연 정확하게 헤모글로빈 수치를 잘 나타낼까? 이것은 조금 걱정이 돼요. 자료의 신뢰도, 정확성은 좀 걱정되는데 자료 수집 방법의 용이성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될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이제 자료, 이 기계가 정말 정확한 거냐? 이 기계를 사용해서 연구에 필요한 헤모글로빈 수치를 내는데 지장이 없느냐? 이런 것들은 고려해 봐야겠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똑같은 상황으로 간호대학생의 빈혈을 우려해서 헤모글로빈 수치를 측정하는 생리적 측정을 하고 싶어요. 근데 앞에는 A라는 학생은 포타블 헤모글로빈 측정기를 이제 연구 계획으로 냈고요. B라는 학생은 나는 좀 정확하게 해봐야겠어. 그래서 그 학생들의 팔의 정맥에서 혈액을 2cc 뽑아서 헤모글로빈 시험관에 넣어서 동산병원 병리검사실로 보내서 검사실에서 분광강도법을 측정한 후 요 검사 결과지에 헤모글로빈이 얼마다 나오고 있는 요 수치를 나는 나의 생리적 측정 수치로 하겠다. 이렇게 계획, 두 계획이 다르죠. 똑같이 간호대학생의 헤모글로빈 수치를 알고 싶지만 두 계획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기 연구 문제 중에 종속 변수를 하나 선정해서 그 종속 변수를 재는 생리적 측정 방법을 한 가지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대로 내 생리적 측정 방법 이렇게 하겠다. 인터넷도 찾아보고 이렇게 해서 생리적 측정 방법을 적어보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리적 측정 생각 과제예요. 수업적 생각 과제로 연구 문제를 적으시고요. 이 연구 문제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종속 변수를 적으세요. 종속 변수를 재는 방법은 자가보고형도 있지만 꼭 여러분은 이 종속 변수를 재는 생리적 측정법 한 개를 생각해내세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서 여러분들이 한번 적어보세요.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나는 포탑을 기계를 하겠고, 나는 피를 뽑겠고, 나는 그냥 트랜스듀서를 이용해서 최신식 기계로 기계를 바깥에서 쓱 갖다 대면 혈당치가 헤모글로빈 수치가 나타나는 그런 기계를 사용하겠다. 그건 여러분들이 선택하기 나름이에요. 그렇게 한번 찾아서 적어보시라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생리적 측정을 마쳤고, 다음으로는 사회심리 척도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사회심리 척도, 소셜한 부분과 사이콜로지컬한 부분을 재는 척도입니다. 스케일. 그래서 우리 이 사회심리 척도를 이제 측정 도구에서 우리가 measurement tool, 스케일이라는 건 저울이라는 소리예요. 저울, 스케일. 스케일은 자도 되고, 저울도 되고, 사회심리 척도 그러면 설문지를 잘 만들어놔서 사심리 측정을 잘 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만드는 도구가 스케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도구라고 말하면 도구는 사회심리적 속성, 사회심리적 속성은 질적인 속성이에요. 이것을 일정한 법칙에 따라서 양적, 숫자를 부여해서 양적으로 나타내는 것을 사회심리적 척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불안은 질적인 개념이에요. 불안해. 마음이 막 두근두근하고 불안해. 질적인 개념이에요. 근데 질적인 개념을 갖고는 두 집단 간의 비교를 하든지 그 사람이 좋아졌는지 나빠졌는지 참 비교하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연구라는 양적 연구를 할 때는 숫자를 갖고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회심리적인 현상을 숫자로 나타낼 수 있도록 만들어낸 도구가 사회심리 척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불안을 측정하는 도구는 스필버그의 상태불안 측정 도구 이런 게 있어요. 20개의 문항으로 되어 있어요. 불안을 나타내는 특징적인 문항 20개를 쫙 배열해놔서 나는 안절부절 못하다. 매우 그렇다. 거꾸로네요. 전혀 그렇지 않다. 이래서 매우 그렇다. 5까지. 이렇게 체크하는 20개의 문항이 되어 있어요. 나는 손에 땀이 나는 지금 가슴이 두근거린다. 안절부절 못하다. 나는 긴장이 된다. 이런 다양한 형태의 다양한 형태 아니고 그런 특징적인 문항 20개를 배열해서
요 각각의 4개, 5개 틀에 따라서 답을 하도록 했는 것이 사회심리적 척도입니다. 이런 사회심리적 척도의 종류에는 평정 척도, 레이팅 스케일과 평위 척도, 랭킹 스케일과 누적 척도, 큐뮬레이티브 스케일과 어휘구별 척도, 세만틱 디퍼런셜 스케일 이런 더 많이 종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수준에서 딱 알아야 될 척도의 종류를 4가지를 얘기한다면 평정 척도, 평위 척도, 누적 척도, 어휘구별 척도 이런 척도의 종류를 아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평정 척도, 레이팅 스케일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대상 현상의 속성 측정을 하기 위해서 연속성 규정 지시물, 아까 매우 전혀 그렇지 않다 0에서 매우 그렇다 5까지 이걸 연속성 규정 지시문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주고 기준에 따라서 점수화하는 것이 평정 척도, 레이팅 스케일인데 평정 척도 안에서도 몇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도표 평정 척도, 그래픽 레이팅 스케일, GRS인데요. 도표 평정 척도는 일직선에 이렇게 일직선이죠. 이렇게 일직선에 동일한 간격 0, 1, 2, 3, 4, 5 동일한 간격을 끊어놓고 아래에 해당되는 지시물을 적어줬어요. 하나도 안 아파. No hurt. hurt little. 조금 아파. hurt little more. 약간 더 아파. hurt even more. 좀 아파. hurt whole 뭐예요? hurt whole lot. 제법 아파요. hurt 아주 심하게 너무너무 아파요. 이렇게 했는데 말만 적혀 있는 게 아니고 여기 도표가 있죠. 그래프. 웃는 얼굴, 찡그린 얼굴, 우는 얼굴, 그림까지 같이 있는 경우 이렇게 도표를 해서 정도를 딱 적어주는 그래픽으로 이렇게 나타낸 것을 그래픽 레이팅 스케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건 6점 척도네요. 5점 척도, 7점 척도, 9점 척도 다 가능합니다. 이렇게 도표 만드는 1.5점, 10점인데 good, better, best 이렇게 하는 것도 도표 평정 척도의 예예요. 이렇게 해서 표를 만들고 밑에 문장도 적고 하는 걸 도표 평정 척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서술 평정 척도, Descriptive Rating Scale, DRS라고 그러는데 도표가 없어. 이렇게 딱 잘라놓은 1, 2, 3, 4, 5가 없고 그냥 말로 적어놨어요. 당신의 통증 척도는 1. 전혀 아프지 않다. 2. 약간 아프다. 이렇게 도표가 없는 상태로 적어놓은 것은 서술 평정 척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평정 척도에서 시각적 상사 척도, Visual Analog Scale, BAS가 있는데요. Visual Analog Scale는 이렇게 통증이 있어서 전혀 안 아프다, 매우 심하게 아프다를 10cm로 딱 해서 이렇게 하고 여기는 하나도 안 아프고 10cm는 100이야. 요걸 체크를 여기다 해주면 밀리미터 자로재이기 때문에 만점 100점인 시각적 상사도. 근데 시각적 상사도 중간 줄을, 이건 중간 줄이 없어요. 이렇게. 중간 줄을 안 꺼주니까 환자들은 하기 굉장히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이게 센서티브 하겠죠. 더 민감하겠죠. 왜냐하면 10점 만점이보다 100점 만점인 것은 10점 만점인 것은 8이거나 9거나 이렇게 해야 되지만 바스는 여기 해놔놓으면 82와 88을 구분할 수 있는 민감한 도구예요. 그래서 좋지만 환자가 사용하기에는 조금 힘들어 하더라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평정 척도 중에 하나가 숫자 척도입니다. Numerical Rating Scale, NRS. 그래서 하나씩 여기 다 적어주진 않아요. 다 적어주진 않지만 제일 시작에 전혀 안 아프다. 제일 마지막에 죽을 정도로 아프다. 이렇게 하고 하는 것은 숫자 평정 척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레이팅 스케일, 평정하는 척도에도 글씨만 있는 디스크립티브냐, 그림까지 들어가 있는 그래픽이냐, 숫자가 들어가 있는 넘버냐, 그냥 긴 선만 보여주는 시각적 상사 척도냐, 이런 종류가 있다. 아시고요. 그 다음에 이런 평정 척도를 하나하나의 문항에 있는 그것을 묶어서 20문항을 만들어 놓으면 우리는 그것을 총화 평정 척도, Summated Rating Scale, SRS 또는 Cumulated Rating Scale, CRS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속성을 여러 개의 문항으로 만들고 각 문항을 3점 척도, 5점 척도, 7점 척도, 6점 척도, 각 문항을 똑같은 점 척도로 배점한 후에
각 문항의 점수를 더해서 총점을 구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불안 측정 도구에 나는 불안하다 라는 한 문항만 갖고 해놓으면 뭔가 좀 속성이 다 반영 안 된 것 같잖아요. 그래서 불안을 연구해서 불안할 때 나타날 수 있는 대표적인 현상 20개를 뽑았어요. 나는 안절부절 못하다. 나는 긴장이 된다. 나는 기분이 나쁘다. 이렇게 20개를 딱 뽑아서 그거에 대해서 각각 3점 척도, 4점 척도 똑같이 해서 20개의 문항의 점수를 합한 점수를 내게 하는 도구가 무슨 척도라고요? 총화 평정 척도, cumulative 또는 summated rating scale입니다. 이렇게 하는 대표적인 이렇게 척도를 같은 성격의 항목을 많이 만들고 같은 도표로 점수를 내게 해서 만든 게 너무나 지금은 일반적이지만 과거에 그 처음 만드는 사람은 라이커트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긴 걸 라이커트 스케일이라고 그럽니다. 이렇게 생긴 한 문항에 똑같이 그렇게 적어주는 거예요. 대표적인 라이커트 스케일의 평정 척도는 스필버그의 STAI, 스필버그의 불안 측정 도구, State to Rate Anxiety Inventory, 주응의 Depression Scale, 노유자의 삶의 질 측정 도구, 불안 측정, 우울 측정 도구는 C에서 D 척도, 이런 것들 대부분의 측정 도구는 한 변수의 같은 속성을 나타내는 문항을 여러 개 개발하고 그것은 똑같은 점수 체계로 점수를 주도록 해서 그 점수를 합해서 하나의 점수를 내게 하는 Cumulated Rating Scale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평정 척도 중에서 아이템 평정 척도. 그래서 매우 요거랑 유사한데 보통 유사한데 요 문장에 대해서는 내가 1, 2, 3, 4, 5 중에 얼마나 유사한지 이렇게 적게 하는 것이고요. 그런 이제 지금까지 본 레이팅 스케일 평정 척도의 장단점은 평정 척도는 굉장히 도구를 만들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대상자 입장에서 사용하기도 굉장히 편리해요. 도구를 잘 만들어 놓으면 신뢰도도 높고요. 활용 범위도 높고 그래서 상당히 많이 사용되는 사회심리 척도의 방법이 평정 척도이죠. 단점은 대상자의 성격이나 태도나 심리적 성향에 따라서 좌우될 수 있다. 오차가 크다는 건데 이런 도구 50문항짜리 1, 2, 3, 4, 5 하게 되면 한 반만 하고 뒤에 가서 에이 귀찮아 그러고 오 하든지 뒤를 안 하든지 이런 또는 social desirability 이게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해놓은 걸 좋아할 거야 이렇게 사회적인 경향만 반응하는 개인의 성격에 따라서 여기 반응하는 게 좀 달라질 수 있다. 생리적 측정은 개인의 성격에 따라서 값이 달라지지 않죠. 그런데 이런 사회심리적 척도, 평정 척도 같은 것은 성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것이 조금 다른 점입니다. 좀 단점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사회심리 척도 중에서 두 번째 방법이 평위 척도입니다. 랭킹 스케일이에요. 평위 척도, 랭킹 스케일. 랭킹 스케일은 제시된 항목의 상대적 순위에 따라서 척도를 점수화한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랭킹 스케일이 어떤 게 있냐면 썰스톤 스케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썰스톤의 교회에 대한 태도 척도에서 교회에 대한 태도를 여러 문항을 다 개발해 가지고 여러 사람한테 미리 시켜봤어요. 그랬더니 가장 교회에 대한 태도 일반적인 제일 점수가 많이 나온 문항보다 점수가 적게 나온 문항까지 다 이렇게 쭉 나열을 하고 그것을 딱 정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점수 없이 문항을 쫙 나열해서 당신은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렇게 줘서 그 사람이 체크한 문항에 원래 기존에 갖고 있는 점수대로 주는 이런 방법이에요. 그래서 말은 어려웠지만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평위척도. 평위척도 중에 이 홈즈 앤 라에의 스트레스 사건 척도가 아주 유명한 평위척도, 랭킹 스케일입니다. 그 홈즈 앤 라에가 사람이 어떤 사건에 스트레스를 제일 많이 받는지를 물어가지고 미리 연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제일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지 봤더니 배우자 사망했을 때 스트레스를 제일 많이 받는다고 말한 사람이 제일 많았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렇게 사건이 있잖아요. 생활 사건이. 그래서 제일 높은 것을 100점으로 봤어요. 100점. 배우자 사망이 스트레스 제일 많아서 이걸 100점으로 봤어요. 그 다음 높은 거 어떤 거냐? 그건 몇 명이나 되느냐? 그 계산해서 각각의 항목의 순서에 따른 점수가 이건 이미 주어져 있는 거예요.
요건 스트레스 73점. 별거는 65점, 감옥살이는 63점. 그 기존 대규모 연구에서 이미 순위를 정해서 이게 점수를 딱 줘놨습니다. 그 다음에 대상자한테 줄 때는 점수는 아무것도 없고 이 배우자 사망부터 41개까지 주는데 이거 순서는 다 바꿔갖고 아래의 생활 중에 일어난 사건 중에서 기아가 지난 2년 사이에 경험한 사건을 모두 체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사람이 배우자 사망을 경험했으면 요거 체크하고 또 뭐 자기가 학교에 갔으면 입학 체크하고 교회 활동에 변화가 있었으면 요거 체크하고 이렇게 3개를 체크했다. 그러면 연구자는 100점과 26점과 19점을 더해서 이 사람의 생활사건의 스트레스 점수를 계산할 수 있는 도구가 평위척도입니다. 그 다음에 사회심리척도 중에서 어휘구별척도가 있어요. 어의, 말의 뜻 이런 뜻이에요. 영어로는 Semantic Differential Scale입니다. 이것은 개념이 갖는 본질적인 뜻을 여러 개의 형용사 쌍을 이용해서 측정하는 것이고 오스굿이라는 학자가 개발해서 오스굿 척도라고도 얘기합니다. 원래 기본적인 어휘구별 척도는 7점 척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일이 없는 한 7점 척도를 만드는 것이 좋고요. 그래서 양극에 반대되는 형용사 쌍을 줘요. 가치 있는, 가치 없는, 좋은, 나쁜, 강한, 약한, 능동적인, 수동적인 이런 양쪽 끝에 형용사 쌍을 두고 그걸 7단계로 나누고 이 사람의 성향을 살펴보는 그런 도구예요. 자,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자,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간호연구라는 과목은 나에게 어떤 것인가 라는 거예요. 그럼 직접 해보세요. 간호연구는 뜨거운, 찬, 형용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만 이것도 형용사를 합니다. 뜨거운, 찬, 어느 쪽이에요? 여러분 뜨거운 쪽이에요? 찬 쪽이에요? 해보세요. 7점 척도이기 때문에 체크하세요. 그 다음에 달다, 달콤하다, 쓰다, 시다도 하지 말고 쓰다 체크해보세요. 그 다음에 유쾌하다, 불쾌하다 체크해보세요. 가치 없다, 가치 있다 체크해보세요. 약하다, 강하다, 아름답다, 추하다, 수동적이다, 능동적이다 체크하십니다. 한 다음에 이것을 1, 2, 3, 4, 5, 6, 7, 8, 0으로 해야 됩니다. 0, 1, 2, 3, 4, 5, 6, 7 이렇게 점수를 줍니다. 그런데 점수의 방향이 있어요. 영문항이 있기 때문에 뜨겁다 쪽이 동그라미 해놓은 쪽이 숫자가 큰 게 가도록 해주세요. 7, 7, 7 같이 있다 7, 7, 7 그죠? 요렇게 해서 총 7점, 2, 4, 6, 7, 7, 49, 49점 만점에 간호연구에 대한 여러분의 태도를 알아볼 수 있는 어휘구별 척도예요. 그래서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죠. 이런 척도로 여러분들은 49점 만점의 간호연구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지 한번 스스로 측정하고 이 점수를 딱 적어 놓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은 Semantic Differential Scale, 어휘구별 척도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배운 평정 척도, 평위 척도, 어휘구별 척도 이런 것들을 배웠는데 이러한 사회심리 척도를 사용할 때 고려해야 될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앞에서 잠깐 얘기했는데 반응 편중, Response Bias가 생길 수 있어요. 사회적 소망 반응 편중. 컨닝을 내가 했지만 이 설문지를 보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나는 컨닝 절대 하면 안 된다고, 난 한 적도 없다고 그러고 이렇게 하면 사회적 소망 반응대로 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회적 소망 반응을 줄이는 방법은 질문을 간접적으로 해주고 익명성을 보장해주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회적 소망 반응 성향이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보는 설문 문항을 같이 넣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날 때 항상 묻는가, 사람들에게 설교한 대로 항상 행동하는가, 사람들에게 당신이 어떻게 하겠다고 했다면 상당히 불편하도록 하더라도 약속을 항상 지킬 것인가, 항상 사람들한테 나쁜 뜻은 아니지만 기분 나쁘게 하지 않기 위해서 화이트 라이어라고 그러죠. 화이트 라이어를 하는가, 나쁜 농담을 해도
나는 기분 나쁘지만 드러내지 않고 웃는 얼굴을 짓는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그렇다고 응답하는 사람은 사회적 소망 반응이 높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설문지에 응답했을 때는 값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반응 편중 중에서 극단적 반응 편중이 있습니다. 무조건 예스하거나 무조건 노하거나 무조건 보통 하는 사람 참 많아요. 이렇게 설문지를 줬을 때 오 다른 사람 귀찮아서 하기 싫어서 하는 사람이야. 근데 여기 333 해놓은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아우 나 막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기 싫고 나 그냥 보통이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반응 편중을 없애기 위해서는 긍정문, 부정문을 좀 무작위로 배열해 주고요. 인센티브를 줘야 돼요. 커피 쿠폰도 주고 그리고 성의 있는 답변을 요망하고 그리고 이렇게 많이 되어 있는 경우는 결국은 자료 분석 시에는 제외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회심리 척도로 연구 변수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연구 도구를 선정해야 됩니다. 자료 수집 도구를 선정해야 됩니다. 도구 선정할 때는 여러분들은 도구를 개발하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도구를 찾아야 되겠죠. 표준화된 측정 도구를 찾으면 좋습니다. MBTI 성격 측정 도구, 스필버그의 불안 측정 도구, CSD 우울 측정 도구 이렇게 이미 표준화돼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신뢰도 타당도가 많이 검증됐고 다른 연구에서도 활발하게 사용하고 있는 도구를 찾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도구를 찾을 때는 참고 도서를 읽거나 학위 논문이 부록에 들어있기 때문에 학위 논문을 잘 읽어보세요. 여러분이 도구를 선정을 했어요. 그럼 마음대로 쓸 수 없습니다. 도구를 사용하고자 하면 그 저자에게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유료 도구인 경우에는 사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표준화된 도구가 무료로 쓸 수 있는 게 있고요. 유료로 사야 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저자의 허락을 받으면 사용할 수 있는 도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구를 잘 보고 여러분들이 선정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내가 연구의 종속 변수를 측정하기 위해서 도구를 선정했다고 그러면 이 도구가 적정한 것인가 한번 평가를 해봐야 되겠죠. 도구를 평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도구는 연구자가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을 측정하는 것, 즉 타당도가 높은 도구라야 돼요. 내가 내 연구에서 재고자 하는 간호대학생의 희망이라는 걸 잴 수 있는 도구 맞나를 이제 평가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모집단이 도구를 사용한 과거의 모집단과 비슷한가, 즉 이 사람이 희망 측정 도구를 만들었을 때의 그 모집단은 노인이야. 근데 난 대학생에게 쓰고 싶어. 이런 모집단이 비슷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 걸 찾아봐야 돼요. 평가를 해야 되고 가독성 수준이 연구자 모집단에 적합한가. 되게 전문가에게 사용하는 무슨 측정 도구라서 일반인이 사용하기 어려운 도구, 말을 알아듣기 어려운 도구 이런 거 안 되겠죠. 근데 대부분 사회심리 척도를 만들 때는 원칙이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 이해할 수 있는 문장을 만들으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쉽게 만들어줘야 되죠. 그 다음에 도구가 측정하고자 하는 현상을 찾아내는데 민감한가. 측정 도구는 센서티브 해야 된다고 그랬죠. 조금만 차이가 나도 그 조금만 차이를 찝어낼 수 있는 도구라야 돼요. 그래서 그런 도구인가 확인해 보시고 점수화 기준이 있는가. 이거 참 중요한데 우리 도구에 점수화 기준이 없는 도구들이 참 많아요. 점수화 기준 스코어링 시스템이에요. 예를 들어 우리가 아동간호학에서 많이 사용하는 신생아의 압과 스코어 도구. 이 도구입니다. 이 도구는 관찰 척도인데 되게 중요한 것은 스코어링 시스템을 만들어 놨어요. 압가 점수가 0에서 3점이면 severely dependent, 굉장히 의존성이 높은 상태이고 아프가 점수가 4에서 6이면 moderately dependent고 아프가 점수가 7에서 10점이면 excellent condition이에요. 신생아가 굉장히 좋은 상태이다. 이렇게 요거는 이미 이 도구 개발자가 여러 연구를 통해서 커팅 포인트를 딱 정해놓은 거예요. 이런 도구면 너무 좋죠. 그죠? 그런 걸 찾아야 되고. 그 다음에 도구 사용에 기술이 필요한가? 사회심리 척도 멋진 걸 정했는데 이거 어떻게 측정하고 어떻게 분석하는지 내가 몰라. MBTI입니다. MBTI는 그 MBTI 분석하는 훈련을 받아서 몇 시간 트레이닝을 받고 자격증이 있어야지 MBTI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이 도구가 신뢰도는 크롬바 알파는 몇 점이고 타당도는 내용 타당도는 어떻게 나온 도구인가.
신뢰도와 타당도가 높은가를 평가해서 내 연구에 이 도구를 써야겠다라고 선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학생이 학술 연구하는데 도구를 선정하는 기준은 여러분들이 한국어로 된 표준화된 도구를 찾는 게 제일 좋습니다. 한국어로 된 표준화 도구를 찾고요. 근데 표준화된 도구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래서 국내의 기존 도구를 사용하는데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되어 있는 국내 기존 도구를 쓰시면 좋습니다. 근데 한국말로 번역된 도구가 내 종속 변수로 되는 도구가 정말 없어. 그러면 해외에 표준화된 도구를 찾고 번역과 역번역을 하게 됩니다. 번역과 역번역만으로 안 되는 경우도 있죠. 왜냐하면 문화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의 해외 도구를 처음 번역, 역번역하고 문화적인 차이를 반영하면 거의 새 도구를 만드는 것처럼 신뢰도 타당도 검증을 새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국내의 기존 도구나 해외 표준화 도구나 해외 기존 도구나 일부 내 연구 대상자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 도구는 대학생한테 맞게 개발한 것인데 나는 고등학생한테 쓴다. 그러면 그 고등학생에 맞게 문항을 일부 수정하고 신뢰도 타당도를 재검증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내가 연구하고자 하는 변수가 굉장히 독특한 거라 갖고 여태껏 이런 거 재는 도구가 없더라. 그러면 너무 본인이 도구를 개발해야 돼요. 도구 개발 연구 자체가 메소돌로지컬한 방법론이기 때문에 권장하지는 않습니다만 순서적으로 봐서는 정말 나는 이 연구를 하고 싶은데 측정 도구가 없으면 도구를 개발해야 돼요. 선생님 지도학생 중에 박사학생이 한 명 지금 슬로우 널싱에 대한 도구를 개발하고 있는데 한국 사람들은 다 빠른 거 좋아하잖아요. 빨리빨리. 근데 유럽이나 이탈리아 또 스칸디나비아에서는 슬로우 널싱 운동이 조금씩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요양병원에서 노인의 수준에 맞게 노인의 속도에 맞게 슬로우 널싱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이 학생이 연구를 시작했는데 측정 도구가 없어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지금 슬로우 널싱 측정 도구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도구는 이런 순서를 따라서 선정을 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자료 수집 방법 중에서 이번 시간에 배운 것은 생리적 측정과 사회심리 척도 두 가지를 배웠어요. 그래서 생리적 측정에 대해서 여러분이 생각 과제를 한 개 하시고요. 그 다음에 사회심리 측정, 사회심리 척도에서도 생각 과제를 하나 하시겠습니다. 자기 연구 문제 한 개를 갖고 와서 종속 변수 중에 측정 도구로 사회심리 척도를 한 개 선택하세요. 그래서 그 설문지를 구해서 가지고 오세요. 그 붙여놓으세요. 과제로 내세요. 그러면 그 사회심리 척도의 종류가 무엇인지 적어주세요. 사회심리 척도의 종류에는 평정 척도, 평위 척도, 의구별 척도 이런 게 있었어요. 평정 척도에는 도표 평정 척도, 서술 평정 척도, 시각적 상사 척도, 또 뭐가 있었나? 숫자 평정 척도 있었고, 궁극적으로는 총화 평정 척도가 있었어요. 그 중에 내가 갖고 온 이 도구는 어떤 종류인지 여러분들이 그 종류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연구 문제 지금 쭉 가지고 오고 있는 연구 문제를 하나 적으시고요. 이 연구 문제를에서 하는 종속 변수, 재야 되는 종속 변수는 뭐라고 적어주시고요. 이 종속 변수를 잴 수 있는 사회심리 척도는 내가 찾아보니 이런 게 있더라라고 하나 붙이시고요. 이 사회심리 척도는 평정 척도인지, 도표 평정 척도인지, 총화 평정 척도인지, 또는 의구별 척도인지 그 종류를 적어주세요. 그래서 자료 수집 방법의 후반부가 있지만 가장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게 되는 생리적 측정과 사회심리 척도로 자료 수집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